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이 사실상 사라졌다. 우리 군이 남북 해상 완충 구역 사실상 무력화를 선언했습니다. 6년 전 9.19 남북 군사 합의에서 북방 한계선 위아래로 적대 행위하지 말자면서 합의한 구역이 있었는데요. 우리만 합의를 지키고 북한이 수시로 이 완충 구역을 침범하며 훈련을 해왔습니다. 최근 사흘 연속 북한이 도발하자 우리만 지키는 건 의미가 없다며 우리 군이 사실상 무력화를 선언하고 이 지역에서 훈련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권갑구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밝힌 핵심 내용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지상과 해상 완충구역의 무력화입니다.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맺으며 서해부터 동해까지 군사분계선과 북방 한계선을 중심으로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포사격과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 후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자 합의를 전면 폐기시키고 최전방 감시초소 복원, 판문점 무정화 등의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급기야 최근 사흘 연속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집중 포사격을 하자 우리 군도 초강수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3,000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 포사격 첫날 6년 5개월 만에 서북도서 해병부대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는데 앞으로 이런 훈련이 정례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위협을 계속 실질적으로 만들고 높이고 국민과 정부 간의 불신을 높이는 거, 이게 북한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오늘 드론 작전 사령부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다시 벌어질 경우 공세적으로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북한은 포를 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끼였다, 폭약을 터뜨리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우리 군이 속은 거라고 조롱했는데요. 우리 군은 증거도 다 갖고 있다며 수준 낮은 심리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논밭에 폭약을 심은 뒤 기폭장치를 누르면서 폭파시킵니다. 폭파! 북한 조선중앙TV가 어제 공개한 44초 분량의 폭약 발파 장면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틀 전 북한이 연평도에서 60여 발 이상 사격을 실시했다는 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 군 당국이 자신들의 기만 작전에 말려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만에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폭약 터지는 소리를 포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특히 북한 도발 시 즉각 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고 강조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군을 군복 입은 광대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즉각 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느니 하며 오기를 부려댔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이 포사격을 하기 전후로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린 것이라며 포사격은 하지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만 작전이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기들의 억지 주장을 변명했던 사항들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0번째 생일인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북한이 왜 그러는지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조아라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도발했다가 또 사실은 도발한 게 아니라 폭약이었다고 했다가 왜 이럽니까, 북한이요? 네, 한마디로 한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치고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우리 영토를 점령하겠다고 엄포를 놨었죠.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네, 북한은 최근 보수정부, 진보정부 가릴 것 없이 이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신년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을 북측 군사력 강화의 특등 공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군사력 강화를 방해한 교활한 사람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한국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묘하게 문재인 정부를 띄워주는 뉘앙스도 감지되는데요. 이 총선 개입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정부를 계속 친일 정부 이렇게 비난을 하더니 갑자기 네. 일본을 향해서 각하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 북한이 서해상으로 포사격 도발을 시작한 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는 지진 피해 위로 전문을 보내며 각하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일본 총리에 전문을 보낸 것 자체도 처음이지만 최근까지 일본을 향해 일본 것들이라고 비난하던 이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확 바뀐 겁니다. 이 러시아와는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며 중러와의 밀착은 가속화하면서 이 동시에 일본에는 대화 손짓을 보내고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는 무력 도발 등으로 은근히 압박해 한미일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북한은 다른 나라 전쟁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것 같아요. 제재와 고립에서 탈피하기에 적기로 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전쟁 중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 F-7 로켓 분해 사진인데요. 오늘 국정원이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공개한 겁니다. 이 포탄 기폭 장치인 신관에는 유탄 발사기의 줄임말로 보이는 한글 류가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무기가 하마스에 흘러들어간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북한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우크라이나를 강타한 미사일 중 김 위원장이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으로 추정되는 미사일도 발견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시면 KN-23 조립 공장에 있는 미사일 연료통 모양과 비슷합니다. 이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제공 대가로 이 제재를 피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두 전쟁을 이용해 돈과 무기를 걷어들이려는 거죠. 네, 그 돈이 그렇다고 북한 주민에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 딸 김주애의 행보가 계속 활발히 포착되는 것도 지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딸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닭공장 현지 시찰에 동행한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올해 신년 행사에서 어머니 리설주보다 가까이에서 아버지 김 위원장의 팔짱을 끼고 등장하기도 했었죠. 이 앞서 북한 오성 장군이 김주애에게 무릎을 꿇는가 하면 김 위원장보다도 앞장서 있는 모습이 연출돼 후계자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 김일성 일가의 정통성이 주애에도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한은 기자, 조아르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사흘 뒤 공식 탈당 선언을 합니다. 그 전날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도 탈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줄탈당이 이어지면서 제3지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11일 국회에서 공식 탈당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원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신당과 관련된 계획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창당은 이르면 1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으로 탈당 선언이 늦어졌다며 더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이후 비명계 학살이 현실화되면 합류할 현역 의원이 늘어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창당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7, 8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신당 바람이 나는 걸 저는 2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공동행동도 임박했습니다. 이르면 10일 탈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4명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과 바로 합류할지 시간을 둘지 등을 두고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줄 탈당 예고 소식을 접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탈당에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없다며 분열을 택한다면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지난해 말 쌍특검법 표결 때 유일하게 불참한 이원욱 의원을 감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인 쌍특검법에 불참한 건 징계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대전 5선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에
정식 입당했습니다. 대전은 4년 전 총선 때는 민주당이 휩쓸었던, 하지만 재작년 대선 때는 또 국민의힘이 앞섰던 스윙보터 지역이죠. 자, 치열한 혈투가 예상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의 휠체어를 밀며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한 위원장은 강성 친명 지지자들과 맞서온 이 의원을 높이 평가하며 입당을 환영했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이 의원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일당이 돼야 한다며 대전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대전 지역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그리고 나가서 옆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중천권 또 중부권에 제가 위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그 총선 승리의 역할을.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대전 지역 7개 의석 가운데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지만 그중 대선 때 6곳이 국민의힘으로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의원 입당을 앞세워 스윙보터 지역이 된 대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에 맞서 대전시 부시장, 대전경찰청장 출신 등 지역 유력 인사, 그리고 중앙에서는 경제전문가 윤창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대전 출신 김용태 전 의원의 자객 공천카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대전, 세종, 충청 지지율은 42.6%로 더불어민주당과 불과 0.2%포인트 차입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의원을 향해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 철새 정치인, 미스터 헌신짝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총선에 출마할 대통령 참모들이 모두 용산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두고 이 대선 캠프 때부터 함께했던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사퇴했습니다. 비서관급 이상 참모만 12명, 이들의 지역구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대통령 핵심 참모로 불리는 검사 출신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주 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집니다. 이 지역 지역구 의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여당 현역 의원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만들진 않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출신 총선 출마자는 12명입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 전희경 전 정무 1비서관은 경기 의정부갑, 이원모 비서관도 수도권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절반가량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 을에 출마하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등은 현역 의원과의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당에선 대통령 참모라고 공천 특혜를 주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당 관계자는 대부분 경선이 불가피하겠지만 참모 중 정치 신인도 많아 전략 공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이 깊은 두 사람, 이 조국 전 장관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피고인 신분이라 사법 리스크가 변수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현재와 같은 신검부 독재 체제가 종식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정책 싱크탱크 리셋 코리아 행동이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위기를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22대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세력이 연대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로 지난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내다 이번 정부 들어 좌천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연구위원도 오늘 SNS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에 설 것이라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사법 리스크가 변수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다음 달 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성윤 연구위원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방해 혐의로 오는 25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 이 연구위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죠.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토부 차관과 행복청장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호송 차량이 들어갑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쓴 이들은 별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권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 구속될 경우 향후 윗선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장이 모두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건 물론 향후 수사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살인 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은 김 씨의 이른바 남기는 글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67살 김모 씨.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년 등을 쓴 이른바 남기는 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저녁 충남에서 70대 남성을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김 씨가 쓴 남기는 글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남성이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도와주기로 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실제 우편을 보냈는지, 보냈다면 어디로 보냈는지 등을 확인 중입니다. 반면 남성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씨가 범행 전날부터 흉기를 들고 부산과 경남 일대를 돌아다닌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범행 전날 부산에 도착한 김 씨는 김해 봉화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차례로 들린 뒤 부산에 돌아와 가덕도를 둘러봤고 이후 인근에 있는 창원시 모텔에 묵었습니다. 봉화마을에서 양산마을까지 또 가덕도에서 수소까지 승용차를 얻어 타고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태워준 승용차 운전자 2명을 조사했는데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김 씨의 당정 여부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왜 처음에 열상이라고 공표했나, 당적은 왜 공개하지 않나 압박했습니다. 김효빈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 피습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김구 선생님 살인 사건 이후 이 정도 사건이 거의 처음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이어 피해자 김모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경찰에 몰아붙였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초기에 이 대표가 1cm 열상을 입었다고 브리핑한 대목을 지적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목 부위 1cm 열상, 경상 추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뒤에 있었던 사건 조작 그리고 자작극을 이야기했던 여러 가짜 뉴스들의 근거가 됐던 영상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소방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저희보다는 이런 부분은 소방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이후에 만든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첫 회의도 열고 사건을 축소 또는 왜곡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볼까요? 특검 거부 규탄한다. 민주당 의원들이네요. 네, 이 쌍특검을 빨리 통과시키겠다며 이 패스트트랙을 태웠는데 막상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 지연전을 펼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내일 재의결에 붙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거죠? 네, 이 대통령이 배우자 이 특검법에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해 충돌은 아닌지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죠. 아직 할지 말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을 해봤는데 이런 거부권이 처음이라 결론을 못 낸다는데요. 민주당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지 말지가 이 결정이 나야 재의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청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고민 중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총선용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표결 날짜를 늦춰 이 김건희 특검법 이슈를 키우고 국민의힘 낙천자 이삭줍기로 이 재의결을 하려는 거라고 국민의힘 의심하고 있죠. 민주당 입장에선 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총선이 90 며칠 남았는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재의결을 시도하겠다. 이제까지의 기준을 보면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뱉어놓은 말은 있고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 김건희 특검 놓고 또 곤란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던데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입니다. 네, 이 의원 이 민주당 소속일 때 이 김건희 특검법에 공동 발의를 했었거든요. 김건희 씨 특검법이요. 수사가 미진하고 여러 가지 국민적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특검을 통해서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 입당하고 나니 이 질문이 쏟아졌고 곤혹스러워하며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에 정량용으로 쓰겠다는 것은 능히 짐작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론이 국민의힘에 정해져 있고 근데 지금 들어온 제 새내기가 제 생각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도 경우도 아니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에요? 유튜버 출입 금지령을 내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국민의힘 강원 신년 인사의 모습 먼저 같이 보실까요? 이 행사장 입구에 내건 안내판인데요. 개인 방송 유튜버 및 스트리머 출입 금지라고 써붙였습니다. 네, 촬영 시 퇴장 조치 경고도 있네요. 네, 다른 쪽에는 이 셀카봉 반입 금지라는 안내판도 내걸었습니다. 왜 이런 걸 내걸었는지 물어봤는데요.
그동안은 어느 정도 허용해줬지만 행사 지연이나 돌발 상황 발생 등 문제가 생겨서 공식적으로 막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은 계속 출입을 금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에는 유튜버들 안 왔습니까? 없이 한 거예요? 사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강제 퇴장시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유튜버들이 몰려들어 이 행사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오셨어? 오셨다! 한동훈! 한동훈! 네, 유튜버가 몰리는 건 국민의힘 행사장뿐만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입원 중인 병원에도 이 유튜버들이 몰려들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퍼뜨렸습니다. 피해자분께서 국민의힘 입당 무슨 분입니까? 피해자지 있던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모든 유튜버가 문제인 건 아니죠. 일부의 과격한 행동이 조용한 지지자들까지 욕먹게 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서로 공유하며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못하게 담합했다고 본 건데요. 은행들은 조직적인 담합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4개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정보를 교환해 대출 한도가 비슷하게 나오도록 담합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담보 인정비율 LTV는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데 높게 책정될수록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은행들은 7천여 개에 달하는 LTV 목록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많고 실거래가 등이 공유돼 평가 금액이 비슷하지만 빌라나 다세대 주택, 상가는 담보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LTV 정보도 은행끼리 공유했다는 점에서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을 과점 사업자로 보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이후 공정위는 2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오늘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시장에 공개된 수치를 바탕으로 LTV를 정하니 비율이 비슷한 게 오히려 정상이라면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이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은행들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론나면 단순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경영권을 빼앗는 법정 관리냐, 경영권을 지켜주는 워크아웃이냐, 금융당국의 엄포가 통한 걸까요? 태영그룹이 SBS 주식 등을 담보로 마련한 돈으로 태영건설에 89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법정 관리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걸로 보이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오너 사제 출연 등 추가 자구안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당시 채권단에 약속한 자구안을 오늘에서야 이행했습니다. 태영그룹은 계열사 매각 자금 중 지주사 빚 갚는 데 쓴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오늘 오전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역으로 여겼던 지주사 SBS 지분을 창업주의 딸 윤재현 블루원 대표에게 담보로 내주고 윤 대표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33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블루원에서도 100억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나머지 3가지 자구안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가까스로 워크아웃 무산이라는 급한 불을 끈 모양새지만 넘어야 할 고비는 아직 남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오늘 회의에서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야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너가가 보유한 지주사 TY홀딩스 지분담보나 사재 출연 등을 요구하는 겁니다. 태영 측은 추가 자구안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하는 채권단 협의회를 앞두고 태영 측과 채권단의 막판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 선수가 경찰의 3번째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2번은 소속팀 사정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출석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 씨를 소환 조사한 뒤 2차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5일 다시 불렀지만 해외 리그를 뛰고 있는 황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3번째 출석 요구를 했고 구체적인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그동안 구단 사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지만 최근 부상으로 앞으로 6주간 결정하게 된 만큼 이번 소환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황 씨의 형수 A 씨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와 다른 여성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공개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황 씨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IP를 추적하고 주변 CCTV도 분석한 결과 유포자는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던 형수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형수 A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소환에 불응하고 형수는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자 피해자 측은 세간의 관심이 식기 바라는 시간 끌기라며 경찰이 출국을 금지했어야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논란 속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3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다쳤는데요. 이 남성은 붙잡힌 뒤에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들어선 승용차. 카센터 앞에서 앞뒤로 가로막은 경찰차 2대에 포위당합니다. 경찰관이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카센터 시설물까지 들이받습니다. 경찰이 3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치고 조수석에서 동승자를 내리게 했지만 운전자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끝내 좁은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출동한 경찰이 100m가량 추격전까지 벌여 포위했지만 도주해버린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나왔는데 이쪽에 그 유리 조각 그런 게 떨어져 있고 문짝 저기에 있는 문짝이 다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있고 좀 난장판이었죠. 한마디. 남성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 한 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관들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벌인 끝에 오늘 낮 12시 20분쯤 충남 공주에 있는 고향집에 숨어있던 3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도주한 지 12시간 만이었습니다. A씨는 체포 직후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이하 수준으로 측정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일단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면서 차량이 교차로를 건너갔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죠. 이 모습을 지켜본 시민이 뛰어들어서 차를 막아세웠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차량들이 오가는 사거리. 전조등이 꺼진 경차 한 대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사거리를 건너옵니다. 횡단보도를 넘어 중앙선까지 침범하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말해줘. 음주운전 아니야? 잇따른 경적 소리에도 멈출 줄 모르는 차. 이를 지켜보던 한 운전자가 다급히 내려 차량으로 달려갑니다.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기절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차를 세워보려 애를 쓰고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브레이크를 밟고서야 위험한 질주는 막을 내립니다.
경차 운전자는 30대 남성. 그런데 알고 보니 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깜빡 잠에 들었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차량이 움직인 겁니다. 음주 이렇게 되면 슬금슬금 걸어가는 거, 그 옆에 차 운전하던 사람이 내려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잡 이렇게 한 거 그거예요. 경찰은 운전자를 불구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멧돼지를 잡으러 나섰던 60대 엽사가 멧돼지에게 물려서 숨을 거뒀습니다. 크기가 성인 몸집만한데 겨울철 먹이를 찾아서 도심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사람 몸집만한 멧돼지 사체가 산기슭에 놓여 있습니다. 크기가 180cm가 넘고 날카로운 엄니는 성인 남성의 엄지손가락보다 더 큽니다. 그제 오후 3시쯤 이 멧돼지는 총을 맞고 달아나다 길목을 지키고 있던 60대 엽사 A씨를 덮쳤습니다. 거제시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엽사들이 산 위쪽에서 이 멧돼지를 발견해 총으로 쐈고 아래쪽으로 몰던 중이었습니다. 엽사를 공격한 멧돼지입니다. 수컷으로 몸무게만 200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료 엽사들이 죽은 멧돼지 옆에 쓰러진 A씨를 발견했고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6명이서 같이 했습니다. 농일을 하고 일정 부분은 길목을 지킨다든지. 앞서 지난 1일 세종시에서도 복숭아 밭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멧돼지에게 공격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겨울철 먹이가 부족해지자 멧돼지가 민가나 도심까지 내려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마주치면 비명을 지르거나 큰 동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착한 상태로 뒷걸음질 쳐서 피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같이 놀라서 막 뛴다 그러면 크게 다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뒤돌아 도망치지 말고 물건 등을 던지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인데요. 석 달 전에 15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올해 7월 또 오를 듯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1년도 안 돼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50원 올라 1,400원이 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300원 인상을 추진했지만 버스 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절반만 인상하고 1년 뒤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150원이 추가로 올라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그리고 코레일 등 정책기관들 간의 협의와 그를 위한 기술적인 시스템 개선 등의 기술적인 조치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행정, 기술적 조치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7월까지 빠듯하다고 밝혔지만 요금 인상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보훈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 6만 5천 원으로 서울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달 27일 시범 사업을 시작해 시스템 보완을 거쳐 7월 본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하철 요금이 추가 인상되더라도 6만 5천 원인 기후동행카드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울 명동 입구에 버스별로 지정해서 시민들 줄서기 했다가 정체가 극심해져 9일 만에 철회했지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한 이후 서울시가 새 해법을 내놨습니다. 정류장을 명동 입구에서 청계천까지 분산시키는 방안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29개 광역버스 노선이 몰린 명동 입구 정류소 앞. 서울시는 좁은 인도에 사람들이 뒤엉키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버스 노선별 지정 줄서기에 나섰다가 시행 9일 만인 지난 5일 되물렸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버스들이 해당 표지판 앞에 세우려고 길게 늘어서며 극심한 교통체증만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명동 입구 정류소의 길이는 약 35m,
12m 길이의 버스 3대가 겨우 설 수 있는 곳에 29개 노선별로 세우려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시는 대신 정류소 늘리기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명동 입구 정류소에서는 29개 광역버스 가운데 1개 노선 버스를 롯데 영프라자 정류소로, 5개 노선은 을지로 입구역 넘어 우리은행 종로지점 정류소로 옮기는 방안입니다. 우리은행 종로지점 정류소는 현재 위치에서 청계천 쪽으로 옮겨 정차 공간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동 정류소가 롯데 영프라자에서 청계천 인근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회 경로도 기존 을지로 입구역에서 종강역으로 분산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민 안내 기간 등을 거치고 오는 29일부터 새 우회 경로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연초 담배보다는 덜 해로울 거다. 그래서 전자담배 많이들 피우시죠. 그런데 전자담배가 연초 담배보다 더 끊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홍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일반 연초 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고 유해 물질이 적을 거란 생각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 일반 담배를 태웠었고 연초를 피면 담배 냄새가 너무 이렇게 잔향 같은 게 남아서 가족들 생각해서 관련형 담배를. 일반 연초 담배를 끊기 위한 과정 삼아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초를 끊고 싶어서 전자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초보다는 니코틴 함량이 적어서 당분간은 금연할 생각이 없어요. 계명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흡연자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 이용자의 금연이 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는 항목에 일반 담배 이용자의 18.9%는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전자담배 이용자들은 이보다 낮았습니다. 현재 전혀 금연할 생각이 없다는 항목에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의 36.8%가 그렇다고 답해 금연 의지가 가장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응답을 바탕으로 6개월 이내 흡연을 지속할 위험도를 산출했는데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관련형 전자담배, 일반 담배 순이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의 흡연 지속 위험도는 일반 담배 이용자의 2.1배로 나타났습니다. 독성 물질이나 니코틴이 좀 적은 걸로 생각해서 전자담배로 바꾸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덜 해로운 걸로 생각하고 금연 의지가 좀 더 약해지시는 것 같다는 결과. 연구팀은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4가 우리 시간 모레 새벽 개막합니다. CES 앞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로 맞붙었는데요. 곧 일상에서 보게 될 TV의 새로운 기술들, 현지에서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V가 공중에 떠 있는 듯 벽에 붙어 있습니다. 두께 12.9mm, 현존하는 8K 화질 TV 중 가장 얇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가전 박람회 CES 2024를 앞두고 선보인 신제품입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해 실시간으로 자막을 읽어줍니다. 화면에 한글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기능을 켜면 영어 자막으로 바꿔주고 영어로도 읽어줍니다. 축구 경기 중계 화면에선 인공지능이 공의 움직임을 더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옛날 영화처럼 뭉개진 화질도 최대 8K급까지 보정합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 투명 OLED TV를 선보이며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전시장 앞에 설치된 77인치 대형 스크린 15개에 가득 찬 유리블럭 이미지가 거치자 스크린 뒤로 전시장이 훤히 보입니다. TV를 끄면 유리창처럼 화면 너머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투명 LED TV를 켜면 영상이 뒷배경에 겹쳐 더 입체감 있게 보입니다. 영국 유명 가수 앤마리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은 마치 가수가 집안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자아냅니다. 전원 외의 모든 선을 없애 불편함은 줄였습니다. 모방과 낮은 가격으로 추격 중인 중국 기업들을
우리 전자기업들이 기술력으로 다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는 국내 기업 700여 곳을 포함해 전 세계 4천여 기업이 참가해 세상을 바꿀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강추위가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겨울 좀처럼 얼음이 얼지 않아서 얼음 낚시 축제를 못 열고 있던 지역 주민과 상인들입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호수, 지금은 물이 찰랑이고 있죠. 지난해 이맘때엔 꽁꽁 얼어서 낚시를 할 수 있던 곳입니다. 해가 갈수록 얼음 낚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만 제곱미터의 호수 위에 빼곡히 들어선 사람들. 꽁꽁언 얼음을 뚫고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해마다 20만 명이 찾아들던 인제 빙어 축제. 올해는 축제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상 고온에 유례없는 겨울 폭우까지 겹쳐 얼음이 얼 새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행사장. 이쪽에는 얼음 낚시터하고 얼음 썰매장.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상업을 해서 애들 고등학교 때도 학비 내고 대학교도 이제 학비도 보태내고 그 힘이 얼마나 큰데요. 지난 5일 개막한 홍천 얼음 낚시 축제도 마찬가지. 아쉬운 대로 다리 위에서 낚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지만 관광객을 끌기엔 역부족입니다. 저희 부모님이랑 아기들 데리고 얼음 낚시를 원래 하러 왔는데 얼음이 다 녹아서 못하고 아쉽네요. 어렸을 때는 얼음 썰매도 타고 했는데 이렇게 나이 먹어서 친구들이랑 오니까 이렇게 부표에서 할 수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빨리 다시 기온이 낮아져서 겨울을 겨울답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어른이 들어갔을 때하고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저 차이가 큰 거예요. 5분의 10분, 한 7분의 1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겨울마다 사람이 몰리던 경기 양평군의 얼음 낚시터도 개장 사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얼음 두께가 10cm라 두세 명이 걷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요. 수십 명이 얼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15cm 이상 얼어야 합니다. 조금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때 기온을 받쳐주지 못하면 아마 올해 재오픈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음 낚시 축제를 하려면 영하의 온도가 2주 이상 지속돼야 합니다. 매년 얼음 낚시 축제하던 곳 중 올해 제대로 열리는 건 경기 포천시와 강원 화천군, 평창군 단 3곳뿐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동이 있다 보니까 얼음이 얼 시간이 없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뭐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사실은 얼음 낚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힘들어지지 않을까. 꽁꽁 언 추위에 얼음을 지치는 겨울 풍경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한류 콘텐츠가 한국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국계 제작진과 배우가 만든 이민자 이야기가 골든글로브 3관왕에 올랐는데요. 영화 미나리로 친숙해진 스티븐 연은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현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미국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휩쓸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한국계 감독에 한국계 배우가 대거 출연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친숙해진 스티븐 연은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을 받은 첫 한국계 배우가 됐습니다. Think about everyone else. And that feels like the plot of Frozen. I just now. 성난 사람들은 미국 현지에서 현대인의 분노를 잘 표현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Okay, you're the one who backed into me like a psycho. You're the one that flipped me off all roided out and. 연출과 제작, 각본까지 맡았던 이성진 감독은 여기에 한국계 미국인의 경험을 잘 녹여냈습니다. 이성진 감독은 이제 한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표현해도 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골든글로브에선 한국계 캐나다인 셀렌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도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 수상은 불발됐지만 평당과 관객의 호평은 여전합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미국 이민 후 20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하는 우정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를 왜 찾았어?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한류가 확산하면서 한국인의 이야기가 이민자의 이야기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지화된 한류로 그 모습이 다양해지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K 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한식 전성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교민사회의 코리아타운을 벗어난 고급화 전략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를 가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젓가락도 10개나 마련돼 손님 취향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식당 지배인은 간장, 장아찌 같은 한국식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음식을 소개합니다. It's finished with a kanjang soy glaze and green juniper jangaji. 최고급 소고기에 곁들인 잡채는 눈과 입을 사로잡습니다. Everything here is outstanding quality, incredibly fresh, vibrant in flavor. 하루에 단 16명만 받는 미국 뉴욕의 고급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한 끼에 1인당 $400. 우리 돈 52만 원에 달하지만 예약조차 어렵습니다. 이곳은 요식업계 최고 권위를 지닌 미슐랭으로부터 별 2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미식의 도시 뉴욕에서 미슐랭 인증을 받은 곳이 총 69곳인데 이 중에 한식당만 10곳이나 됩니다. 대중화를 넘어 고급화까지 자리 잡기 시작하자 뉴욕 시내 중심가 건물들은 너도나도 한식당 유치에 나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자랑하는 뉴욕 록펠러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식 고깃집을 연다고 하니까 건물주가 공사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에도 한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과 고급 상점, 레스토랑이 즐비한 백악관 인근 거리엔 한식당이 자리 잡았습니다. 1인당 평균 밥값이 10만 원을 넘지만 불고기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Thank you so much. 네, 이곳에서는 이렇게 소주를 섞은 칵테일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른 주류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찾는 고객이 많습니다. It definitely links in somehow. You see people in these films and these movies enjoying, what we're enjoying here tonight. And food is a big part of the Korean culture. 과거 일식처럼 이젠 미국인들이 한식을 고급 음식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Korean cuisine, they realize this is great, and then they want more.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한식 열풍에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젊은 한식 전문 요리사들이 미국 식탁에 의욕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 또한 한식의 고급화에 일조했다는 평이 제기됩니다. 미국인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먹는 그런 문화가 됐으니까 이게 확실히 주류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엔 고급화 전략의 성공을 발판 삼아 모던 한식에서 완벽한 전통 한식으로까지 메뉴를 다양화하는 등 한식 트렌드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는 35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자욱한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3m에 불과했다는데요. 김태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차량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반쯤 부서진 차량부터 위아래가 뒤집힌 차량까지 마구 뒤엉켰습니다. Oh my God, it's still going. 현지 시각 6일 아침 7시 30분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3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800m 구간에 걸쳐 대형 트럭 18대와 승용차 17대가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The fog hit. All I heard was screeching, like screech, screech, because like everyone was trying to brake.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짙게 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3m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 중에는 압축 천연가스와 대형 장비를 실은 트럭들이 많아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When I first pulled up on scene, it was plume of natural gas, so we had to deal with that first and get everybody evacuated from that area. 이 고속도로는 도로 정비와 사고 뒤처리를 위해 하루 동안 폐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폭설 비상입니다. 이번 눈은 중부에 집중되겠는데요. 새벽 6시 이전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한창 출근 시간대에는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눈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가장 많은 눈이 집중되는 시점을 보면요. 서울 등 중부는 하루 종일, 남부는 내일 밤부터 새벽까지, 동해안은 모레 오후입니다. 가급적이면 내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의 양도 꽤 많겠는데요. 강원 산간에 20c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는 10cm 넘게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 중에서는 전북과 경북 중심으로 최대 15cm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도, 전주와 대구 7도까지 오릅니다. 한파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 아침 기온은 계속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문가도 제대로 안 갖춘 비과학적인 방식의 조사 기관 30곳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왜곡이 되면요. 여론 반영하려고 조사했다가 오히려 음모론 확산에 악용만 될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여론조사 공정한지 철저히 점검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여론조사도 옥석 가려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